분명히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하락장에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마진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골라야 돼요. 근데 그 기업분들이 모여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뭐라고 하면서 내 돈 하면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부동산 전문가, 또 황호봉 본부장님, 주식, 채권 혹은 이 자산시장,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서 최고 전문적 권위를 갖고 계시죠, 본부장님.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단순히 질문만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저도 답변에 참여하고 저도 의견도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토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가 아닙니다. 인터뷰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아나운서님이 훨씬 더 잘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 그리고 주식시장 큰 틀에서의 견해를 짧게 여쭙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질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질의가 만약에 없다면 제가 질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대담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단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좀 큰 틀에서의 어떤 총론을 말씀 한번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관숙 교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요약하시면서 물가, 금리, 시장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에 다 답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 자체만 볼 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우리 2030, 40 세대까지는 모르시는 것만 봤을 거예요. 지금부터 7년을 빼고 계산을 해보시면 20대 초반일 때인 분들이 지금 이제 40대로 들어설 거고 10대이실 때부터 이제 오른 분들은 20대가 되시거나 25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급함이 좀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끌 시대가 있었잖아요. 영끌 시대가 있었을 때 흐름을 보니까 무리해서 집들을 사시는 걸 제가 봤고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 공급에서 그 조작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대출을 일으킬 때. 그리고 분위기가 붐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제 가수요가 발생을 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주식시장에서는 상투, 부동산 시장에서 꼭지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 현상이 끝났고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사이클상 철부지란 말이 너무 좀 좋게 들렸는데요. 그 철이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그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수준하고 그리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주택가격의 수치들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지수와 피케티 인덱스라고 있어요. 1, 2, 3, 1, 2가 있는데 그 수치가 전 세계 일본 피그 사태 때 그리스, 이태리 버블이 터질 때 그 수치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 7에서 8일 때 다 버블이 터집니다. 인덱스상에. 근데 대한민국이 재작년에 6.7을 찍었습니다. 그 일본이 6.98일 때 버블이 터졌고요. 그게 뭐냐면 자산의 양극화가 많이 돼서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시장은 잠시 공백기가 벌어지잖아요. 지금 공백기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답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다 보셨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수요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작년에 결혼쌍이 19만 쌍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43만 쌍이었어요. 그리고 적정 주택 공급량이 항상 여러 기관들이 가져왔던 것이 10년 전에 50만 원, 지금은 35만 원에서 40만인데 실제 결혼쌍은 19만이에요. 그럼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될지 작년에 유치원이 700개가 피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받쳐줘야 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리고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의 상승력은 약하겠죠? 그리고 소득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기 침체로 가면 소득이 안 늘잖아요. 금리는 또 쉽게 안 내려고 당분간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파도가 치는 시장이니까 잠시 쉬셨다가
1, 2년 뒤에 시장에 좁혀지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또 부탁드리고, 일단 황호본 전문님, 본부장님 모셨으니까 이 자본시장에 걸쳐서 어떤 모습인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실제 현업으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통도 같이 느끼고, 그리고 또 기쁨도 같이 느끼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까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물가, 금리, 시장. 딱 이제 요 박자대로 이제 시장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물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60% 이상을 이제 미국이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물가가 지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채권 가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올해 3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베팅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제 긴밀히 들여다보면, 아까도 너무 말씀을 잘 주셨지만, 올해 물가가 떨어진 거는 작년 대비 에너지 가격이 빠진 것 때문이에요. 작년에 미국에서도 그 WTI 그 원유 가격이 100불이 넘었던 시절이었었습니다. 지금은 70불이죠. 80불, 70불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수요가 안 받쳐주면 60불대로 빠지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물가의 거의 대부분을 끌고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또 끄집어 내리면은 어떤 게 더 가지고 내려갈 수 있냐면, 이제 서비스. 이제 서비스 안에는 이제 고용이 또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미국 지금 현재 실업률이 3.4%입니다. 너무너무 완벽한 실업률이에요. 물론 실질적으로 임금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완전한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 또 물가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주거비입니다. 근데 이 주거비라는 게, 미국의 주거비는 우리나라와 조금 달라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렌트비로 환산을 해서 물가에 반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귀속임대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귀속임대료는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제 내일도 아마 오시면은 이제 NH투자증권의 백창규 위원이 발표를 또 드릴 텐데, 같이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귀속임대료가 언제쯤 떨어질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내년 6월, 3월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귀속임대료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물가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끄집어 내려야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년이 되면은 에너지 가격이, 이 낮은 에너지 가격이 기저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작년은 100불대에서 70불대로 떨어지는 게 물가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내년은 70불대보다 그 원유 가격이 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값이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이제 변동성이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 이제 드린 거고, 나중에 이제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의 그래서 물가도 사실은 쉽사리 잡히기는 어렵다. 뭐 이제 지금 4자를 보기는 했지만, 이 4자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머지 이제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사실은 2008년도, 9년도 이후의 시장은 애플의 시장이었어요. 애플이 전 세계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었었습니다. 아주 엄청났었죠. 사실 S&P 500에만 투자를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4배의 자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었던 시대가 금융위기 때서부터 지금까지였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가 제로였고, 지금은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3%대 초중반 정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지껏 10몇 년을 아주 공짜로 은행에서 돈 빌리고 아주 낮은 금리의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하던 기업들이 금리를 주고 이제 빌려야 된다라고 하면 아주 운영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진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서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떠안는 게 아니라 그 마진을
소비자들이랑 쉐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시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는 좀비 기업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 뭐냐면 죽을 때가 되면 또 은행에 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은행 또 다시 이자 내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시장에 가서 돈 빌려갖고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선별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금리, 시장에 따르면 지금부터는 철부지라고 말씀 주셨죠? 철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려면 우리 여기 교수님들 말씀 잘 들으시면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에 어떤 총론적인 말씀을 우선 청해 들었고요. 여기 먼 걸음 또 해주셨으니까 플로우에서 나는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네, 저기 맨 뒤에 크게 손 들고 계십니다. 우리 마이크 옮겨지고 있습니다. 아니, 운동이 된다는 말도 들었었는데 분당의 앞으로의 시세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판문교수님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무주택자신가요? 1주택자? 1주택자요. 아, 네. 하나 더 하시려고요? 갈아타기 하시려고요? 지금 1주택자인데 그거는 전세 놓고 있고요. 네. 저도 전세로 따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 더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처리하고 하실 거예요? 처리는 안 하려고요. 안 하시려고요? 네. 그럼 두 번째 거 사실 때 대출 받으셔야 돼? 대출 이겨야 돼요?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게 무리한 대출은 아닌가 보네요. 그 대출이. 네,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철부지란 말씀을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장밋빛을 많이 갖고 계신데 도시계획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같이 대면적의 기존의 도심을 도시계획을 잡고 마스터 플랜을 잡는 데는 보통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20년 정도. 그래서 대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의 그 단지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에 분당에 이제 천당 때 분당을 좋아하시는데 단지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단지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이 묶여 계시잖아요. 20년 동안. 물론 지금 많이 올랐지만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여유 있는 분들은 오래 가겠죠. 결론은 뭐냐? 분당에 재건축을 투자하실 때는 20년 생각하시고 투자하면 상관없습니다. 10년 보시면 낭패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환형 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 철거를 할 수 없잖아요. 한 번에. 순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20년, 30년 뒤에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묶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인구 구조가 말씀 아까 드렸지만 10년, 20년 사이에 급변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본의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도시들은 이제 약세를 면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투자의 개념에서 지금은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데드캣 바운스 타임이라서 지금 사는 분들이 대출 끼고 다 사시잖아요. 역으로 대출 지금 매물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물건이 3,000개가 팔리는데 나오는 추가되는 매물이 5,000개씩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1월 달부터 지금 4월까지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평균 거래량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 바닥이 낮다 보니까 많이 거래됐다고 판단돼가지고 또 오를까봐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2030 세대 40의 매입 비중이 지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만 개일 때 20%면 2,000개가 팔렸죠. 지금 3,000개에 50%는 몇 개가 팔린 거예요? 1,500개 줄었죠. 근데 여기서 만약 더 줄면 어떻게 되죠? 더 줄죠. 수요가 없어지면 이제 끝이거든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금리나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은 후행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교수님들이. 후행성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신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코픽스 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거든요. 1월부터 지금 이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1월. 작년에 아마 올랐어도 올해 1월부터 무리하게 투자한 분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서
보통 예전에 2008년이나 IMF를 봐도 3개월, 6개월은 버팁니다. 9개월 넘어면 못 버텨요. 경매 낙찰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선행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지금 장밋빛으로 보시면 안 되고 분명히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하락장에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안 오면은 내년 봄에 올 거거든요. 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강남에도 2만 오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전략이 돈이 좀 있으시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여유가 없으면 못하죠.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이 비싼 집값에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하나 말씀드리면 살 사람이 있어야 지금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를 보세요. 서울의 유주택자가 50%고 무주택자 50%죠? 서울의 2021년 말 소득 분포에서 2인 근로자 가구 소득의 평균이 얼마냐면 7천만 원 이하가 70%좀 넘습니다. 7천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보험, 연금 다 빼면 480만 원이고요. 연봉 5천이면 402만 원이에요. 현재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7천도 안 되겠죠, 연봉이. 5천 이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줄고 거래량이 준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그죠? 우리나라 거래량이 줄었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니까 더 내린 거죠. 지금 내리나요? 금리를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나올까요, 앞으로?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타임을 좀 늦게 하셔서 좀 답변이 길어서 죄송한데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게 여윳돈이 있다 보니까 진짜 자산가들 지금 여윳돈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번 바닥을 지나는 걸 확인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7, 8년 동안 오르는 것 보다 보니까 타임을 놓칠까봐 좀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생명의 시장 없으니까 6개월, 1년 더 보셔도 제가 볼 때 시장 그렇게 크게 변동할 힘이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연말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를 하시던 간에. 다음 또 플로우에서 한두 분 질문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손 드신 분이 여기 앞에 계세요. 맨 앞에. 금리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이 얘기 조금 드려야겠네요. 노무현 정부 때 그 금리가 5%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소득 경제 성장률이 6, 7%였어요. 소득이 더 늘죠. 그 집값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금도 영향이 있지만 소득이 더 늘면 집값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려가겠죠. 금리가 중요한데 경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기라면 지금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반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장이 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이제 부동산 시장 말고 자본시장 관점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기 뒤에. 예. 저는 이제 해외 투자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해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국내 증시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보다 훨씬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식시장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1.8%, 1.7%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미국이 63%, 6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이제 비중이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자산을 해외 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저는 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반등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도 결국에 시작은 미국서부터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좀 먼저 가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증시는 보통 두 가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환율이랑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지금도 마이너스 10%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올라오는 색깔로 확실히 좀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율 1,300원 넘잖아요. 우리 1,300원 넘었던 시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율이 조금 강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조금 플러스 정도로 돌아서 주고 그 다음에 환율이 강세로 가는 그 흐름이 조금 무난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전반적으로 힘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죠.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반도체가 살아날 기미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가 재고 소진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재고 소진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타이밍이 우리는 지금 희망적으로 2분기에 좀 많이 나타났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3분기쯤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중국 수요는 내년에 나타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식은 조금 앞당겨서 반영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고가 소진되는 모습을 보여야 뭐 삼성전자도 감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가격이 뛸 거고, 가격이 뛰면 주가가 꿈틀꿈틀 할 거고, 그럴 때 좀 투자를 좀 국내 증시에 자신 있게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식에 100%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제가 9월 달서부터는 채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저는 주식과 채권을 두 개를 다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주식 100% 다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현금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 9월서부터는 무조건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M+ 보시면은 제가 채권 시리즈도 연재를 했는데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특히 장기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왜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작년 9월 달에 미국에서 FOMC를 하고 나면은 경제 전망서를 냅니다. SEP라고 하죠. 경제 전망 요약서를 내는데 그때 올해의 실업률을 조금 높게 잡았어요.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정확한 수치로 따지면 0.5%포인트를 높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제학자 샤메 법칙이라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을 높게 잡을 경우에는 이거는 연준이 올해 침체가 올 거다라고 숫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식을 어떻게 다 100%를 가져가겠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는 가장 사실은 날카로운 칼이기는 하지만 경제가 침체로 간다고 했을 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장기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장기 채권을 함께 투자를 하시면서 장기 채권에서 수익이 난 부분을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식에다가 뭐 좋은 말로 따지면은 비중을 늘리는 거고 안 좋은 말로 따지면은 물을 타는 거죠. 그렇게 심리 조절을 하시는 방법을 취하셔라라는 제가 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얘기는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침체의 기운이 오고 있긴 하지만 침체의 늪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장기 금리는 높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을 좀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하시고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에는 수출과 환율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딱 3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원래 여기서 플로우에서 질문은 끝내볼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주식, 자본시장, 뭐 채권시장 얘기했고 부동산 시장 얘기했으니까 거시경제 관점에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마이크 한번 보내주시고 일단 23년 경제를 봤을 때 가장 지배적인 세계 경제 트렌드 하나를 꼽아봐라. 그러면 분명 그것은 탈세계화입니다.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모습이죠.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이미 전망서에서 강조했었던 그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주요 동맹국 간의 타이트한 협력 체제를 갖추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중동과 주요국 간의 타이트한 협력 관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슈 한 가지가 또다시 공급망 문제가 터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조달을 받았잖아요. 원자재를. 부품 소재를 세계로부터 조달받다가 이제 우리 동맹국이 아닌 다른 국들로부터는 원활하게 조달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이는 거죠. 그게 군사적인 긴장감이나 지금 말씀하신 혹은 뭐 말 그대로 뭔가 보복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개되면 그게 더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죠? 중국이 요소 공급을 차단했었죠. 한일 무역전쟁 기억하시죠? 2019년에 일본이 3대 반도체 소재 공급을 차단한 적이 있죠. 일시적으로 대혼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미국과
또 일본과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거의 세계적으로 대놓고 보여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쪽 진영에서 굉장히 탐탁치 않은 감정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리스크 요인으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보복이 없다고 전제하지 마시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리스크 요인 제가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요. 그때의 보복은 좀 더 심각한 보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 공급 차단이라는, 이것도 뭐 안 심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복을 한다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공급을 차단하는 거, 그러면서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안 주는 거.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 공급 차단은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워낙 우리나라에 반도체를 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독립하려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제재로. 예. 이 기술적 제재를 가져가지고 기술적 제재를 바탕으로 한국 2차 전지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좀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니까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공급을 중국이 차단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영역에서의 어떤 야심을 더 펼쳐나갈 계획을 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2차 전지 소재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한국 경제를 좀 흔들 만한, 또 미래 산업을 중국이 그걸 기회로 가져갈 만한 그런 영역에 공급을 할 테지, 소위 뭐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 공급 안 하겠냐 이거예요. 성냥 공급 안 하겠냐 이거예요. 한국을 흔들 만한 공급을 차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방면에 중국으로부터의 소재 공급 차단이라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리스크에 먼저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은 미리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군사적인 충돌까지 이어진다. 그럼 여러분 거의 상식,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전쟁처럼 무지막지한 어떤 리스크가 딱 등장한다. 그러면 세계 70억 인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공격적 투자 자산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팬데믹 선언할 때 강달러가 급격히 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왔을 때 강달러가 일시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를 보시면 정점으로 통과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은. 그럼 불확실성 요인이 등장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될 것이고, 일시적으로라도 초강달러 기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런 기조를 좀 이해하시고, 그런 제가 뭐 전쟁이 날 거다, 중국의 보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나리오에 있을 때 이 경제 영역에서 혹은 자본시장 영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라는 것을 미리 시나리오로 구성을 해놓고,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셨던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미시적인 질문, 특히 이제 SK온까지 이제 가정을 해주셨는데,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또 중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저희 사장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대를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부터의 시대는 정보화의 융복합 시대와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그거에 사실은 이제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조금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엔비디아도 있고요, 이제 브로드컴도 있고요, 이제 반도체 장비를 하고 있는 유럽에 가면 ASML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이 내에서 이제 자금이 도는 거죠. 이 내에서 자금이 도는 거니까 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눈을 넓히셔가지고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을 누가 끌고 가고 있는지를 좀 글로벌리하게 보셔서 그거에 대한 비중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다가올 사실은 필수 테마입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ESG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테마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중국의 영향도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80%를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하는데 그 원유를 수입하는 그 길에,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 그 길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딱 서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대만이랑 뭐 이렇게 충돌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니네 가지 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의 길이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정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촘촘하게 준비를 해왔고 그게 2차 전지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제 유가 전쟁도 물론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전쟁의 시대에 맞는 종목들을 꼭 가져가시는데 이쪽은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은 사실은 뭐 많이 가져가고 오르는 종목을 보면 많이 가져가고 싶으시겠지만 욕심을 조금 많이 낮춰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든지. 네. 네. 먼저 한문도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고 또 저도 의견 좀 드리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거는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교수님께. 네. 우리가 뭐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고민한다. 네. 라고 했을 때 네. 요것만은 꼭 고려하라. 뭐 이런 것들 꼭 강조해 주실 것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 됐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건 다 아시고요. 부동산 시장이 말씀하신 거시기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기 자산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산 상태에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던 내 집 마련을 하시던 소득의 30% 선을 넘지 않았으면 자기가 만약에 500만 원 번다. 30%는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이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되는 선에서 하는 건 비싸든 싸든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 진폭을. 그러나 그 비율이 50% 넘어가면 힘듭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지금 무리하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역전세가 나면 나중에 파산합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너무 붙들어가지 마시고 자산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일반 무주택자분들은 청약 있지 않습니까? 청약에 이제 3기 신도시가 착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젊은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성 공급이 많을 거예요. 그때 도전하시는 게 분양가도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분양가도 약간 저렴할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가 볼 때 연말이 지난 다음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가셔도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답변을 한 가지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에 관계가 없다. 그 관계가 있음을 아마 한 5시간 동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00가지 이유를 대드릴 수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제가 명확한 걸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꼬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치솟아요. 금리가 치솟으면 우리 세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굳이 전세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뭘 선호해요? 월세 선호 현상이 나옵니다. 이건 지배적인 현상이에요. 금리가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현상이 월세 선호 현상이에요. 월세를 선호합니다. 굳이 높은 금리로 전세담보대출 껴다가 전세 살아야 되나? 차라리 나는 이 돈 보증금 저축하고 월세 살아도 이자 가지고 월세 충분히 내 하는 마음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보다도 지난 10년 전보다 지금이 월세 선호 현상이 더 강하고요. 금리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금리에 따라서 월세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인 가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2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많아요. 3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많아요. 4인 가구보다도 1인 가구가 많아요. 지금도.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더 지배적인 가구 유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금리에 민감하게 월세로 전환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니 월세 선호 현상이 집중돼요. 그럼 월세를 채택하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서 어때요? 세입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다주택자가 세입자를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건 다주택자예요. 내 집 마련은 크게 요동치게 만들지 않아요. 내 집 마련 수요는 어차피 1가구 1주택이고 이사 수요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말 그대로 집을 이만큼 사야겠다, 안 사야겠다,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다주택자 입장에서 세입자가 안 나타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굉장한 문제. 여러분 아마 다주택자의 한 분이라도 이야기 들어보세요. 세입자가 안 나타나서 안절부절 못해요. 세입자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세 가격을 떨어뜨려요. 10억짜리 집을 8억 정도 세입자에 의존해서 집을 갖고 있다가 8억으로는 세입자가 안 나타나니까 7억, 6억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나머지 자금을 뭘로 메꿔요? 대출로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갭 투자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그게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입자도 안 나타나죠. 전세 가격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금매로 던지는 거예요. 사실 집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금매입니다. 금매. 내 집을 금매로 내놓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 집 자가거래, 내 집 마련 목적 때문에 집값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던지면서, 금매를 던지면서 집값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떨어져요.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내 집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그래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전세 가격 등락률과 매매 가격 등락률이 따로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여요. 더군다나 전세 가격 등락률은 매매 가격 등락률보다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럼 금리와 매매 주택 부동산 시장은 관계 있다 없다? 제가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들어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잠깐 예, 교수님도 한번 말씀. 금리를 제가 아까 고금리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추가 설명 주셨는데, 제 드리는 핵심을 잘 아십니다. 경제 상황이 똑같을 때는 금리가 높은데 소득이 못 따라가면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되는 거고, 금리가 높아서 소득이 월등하면 당연히 살 여력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교수님 얘기 뭐냐, 금리가 오르면 지금 말씀하신 시장 상황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혼동될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리가 올라오면 충격이 크겠죠.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말씀 추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네요. 그래서 혹여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근데 관계가 저는 있다라고 주장을 드린 거고, 우리 교수님도 똑같이 주장하고 계시죠. 근데 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근거 하나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것에 반박할 만한 근거를 혹여나 다른 분에서 찾으신다면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경제학회나 미국 부동산 경제학회 같은 데서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관계없다고 얘기하면 아마 정말 거짓말 아니고 들려서 쫓겨나갈 거예요. 들려서 쫓겨날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발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좀 주제를 더 옮겨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는 그래도 종목은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까 살짝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23년 하반기를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자본시장에 내가 채권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채권을 꼭 사셔야 돼요. 채권을 사셔야 되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률이 가장 높은 자산이 장기 채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사실은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명서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번이 거의 사실상 끝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실제로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 일은 또 모르니까요. 근데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장기채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장기 금리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시장이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장기채권 미국의 30년짜리 장기채권의 금리를 봤을 때는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적어도 어느 정도 30-40bp 정도는 빠진다라고 봤을 때에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꼭 장기채권은 투자를 하셔라라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좀 코멘트를 드린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여나 좀 이해가 안 되신 분께 금리,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높은 시대예요, 낮은 시대예요? 높은 시대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이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준금리라는 면에서 더 높은 금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올 가능성이 더 이상 오고 더 높은 금리가 안 올 가능성이 높죠. 시중금리는 물론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올해 초부터 강조했었던 거예요. 시중금리를 고려하면 국채금리 같은 거 고려하면 이미 정점 찍었고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작아요, 비중이. 근데 내려갈 가능성은 훨씬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채권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나 고금리나 이런 것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판이 채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다. 여러분 시장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든가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좀 우리 다주택자분들이나 갭자분들 많이 미워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뜻과 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이제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다주택자분들은 자산관리 좀 잘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갭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좀 여유가 생기셨고요.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자꾸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조마조마하실 텐데 트라우마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렇게 높았던 집값이 저절로 내려왔었잖아요. 지금 반등했잖아요. 반등하는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잖아요. 대책들이 이제 계속 돈을 투입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뭐 PF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천천히 시장 접하셔도 되고, 그리고 말씀드릴 게 갭 투자하시거나 다주택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까 저 해외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주로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한 3년 전부터 해외 부동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체력이 좋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지금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나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의 7, 80년대거든요. 계속 성장할 나라예요. 그러면 보이잖아요. 지하철 1, 2호선 공사 중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9호선, 10호선 서울이 가는데 지방도 막 4호선, 5호선. 그럼 거기에 성장 속도는 보이잖아요. 다만 이제 제도상으로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아마 해외 쪽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길을 열어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5년, 10년 안에는. 그러면 그쪽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갭 투자는 이제는 우리 인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잘 보셔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방에 지금 갭 투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뭐 포청 이런 데까지 다 하셨던데 그거 정리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무주택자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가시고, 파도가 지금 막 치고 있으니까 파도가 좀 그친 다음에 시장에 접근하시는 투자 전략을 가지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 부분에서도 저도 강하게 동의하는 게 지금이 반등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국면이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급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그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다. 오히려 반등한 이후에 매집 마련을 시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조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하셔도 좋겠다. 의견을 저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본부장님도 혹시 끝으로 네. 투자 꿀팁, 네. 여러분 이 자리 오셨으니까 요것만큼은 꼭 듣고 가십시오 하는 투자 꿀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아껴놨는데 많은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제가 달라질 거라고 철부지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마진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골라야 돼요. 근데 그 기업분들이 모여있는 섹터가 어디냐면은 제약, 반도체, 그 다음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내구재입니다. 근데 이 내구재 쪽은 조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뭐 치우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 요 4개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한국에도 해당이 되고 미국에도 해당이 됩니다. 글로벌리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챗 GPT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의 융복합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말 다른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관련된 뭐 구글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간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주가는 20-30% 날라갔습니다. 반도체요? 사지 말라고 했지만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주가는 작년 대비 지금까지 70% 올랐습니다. 작년 코엑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 때서부터 지금 1년 안에 7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나가셔야 돼요. 글로벌로 나가시면 가실 곳이 정말 사실 많고요. 그 대신에 저희 같은 매니저나 그 다음에 교수님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마진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퀄리티 기업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업들에 여러분들의 주식을 모아가시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로 장기채 채권을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1시간 반 동안 강연하고 말씀 나눈 이야기가 종합되면 이겁니다. 국면을 정의하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자. 그리고 그 중에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보자. 그러면 내가 그걸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세계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그 중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좀 확인하시는 그런 오늘의 대담 강연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